자, 이번에는 과학 5랑 과학 6을 보러 가봅시다. 과학 5는 쉬워. 그리고 과학 6도 어렵지 않거든, 얘들 이해만 하면은. 근데 단점은 그거는 과학 6은 내가 정리를 해주고 싶어도 정리할 게 별로 없어. 그냥 거기에서 그래서 말하는 원리를 따라가기만 해야 돼서 아마 정리는 과학 5만 하고 과학 6은 정리 없이 넘어갈 것 같아. 이해됐지? 자, 과학 5부터 보자. 과학 5. 1997년 노벨상 위원회는 감염성 단백질 입자, 즉 프라이온의 존재를 규명하여 뇌에 구멍이 뚫리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밝힌 스탠리 프루지노 교수를 노벨 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결정을 했대. 뭐 얘 대단한 거 했나 보다. 사실 프라이온의 존재가 규명되기 이전에도 뇌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는 목격된 적이 있다. 18세기 영국에서 양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바위나 벽에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이 스크래피라는 병이 발생했는데, 이 병은 19세기 중반에 영국 전체로 퍼졌다 까지만 읽고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얘들아. 우선 접속사가 등장을 해. 감염성 단백질 입자를 이 프라이온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제 단백질 입자긴 한데 감염을 일으키는 단백질 입자라는 것 같아. 그 뒤에 스탠리 프루지너 교수를 수상자로 결정을 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학자니까 동그라미를 쳤을 뿐이다 그냥. 그 다음 이 프라이온의 존재가 규명되기 이전에도 일단 그 뇌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는 목격된 적이 있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 문학 같았으면은 추보식 구성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뭐 요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 18세기 영국에서 스크래피라는 병이 발생했는데, 이 병은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이 전체로 퍼졌대. 18, 19세기. 그 다음 여전히 19세기다. 1898년 영국 수의사 샤를은 또 학자.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병 등 인체의 뇌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적혀있지. 자, 밑줄을 쳐보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등 뇌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제 병의 존재는 이때 20세기에 들어서 병의 존재가 있다는 게 이제 그 나왔지? 근데 병의 존재가 나온 거는 18세기 영국에서부터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전히 원인은 모른다까지였어. 됐나? 그래서 중요한 건 없고 그냥 이 뇌에 구멍이 뚫리는 병이 있구나 정도야. 그 다음 자, 프루지노는 갓 의대 교수가 되었던 젊은 시절부터 CJD 연구에 몰두했었다. 그는 환자의 뇌 조직 추출물을 다른 동물에게 주입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환자는 감염성 단백질 그 병 말이야. 지금 뇌에 구멍 뚫리는 그 환자의 뇌조직 추출물을 다른 동물한테 주입하니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들의 뇌 조직 속에는 분명 병의 원인이 될 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왜? 이 주입해서 그 다른 동물들도 똑같은 병에 걸린다는 거는 분명히 감염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환자의 뇌에는 분명히 이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아무리 많은 환자와 동물의 뇌를 관찰해도 질병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야. 분명히 감염이 되니까 바이러스가 있을 건데 실제로 바이러스를 찾으려고 보니까 발견을 못한 게 이상하지. 체크해보자. 자, 처음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 분명 원인이 될 만한 바이러스가 있을 거다. 근데 바이러스를 발견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 실험에 사용된 모든 샘플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검출이 되었다는 말이야. 즉 바이러스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특이한 단백질은 발견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데 뒤에 체크해볼게. 이 단백질이 검출이 되었어. 프루지노는 이 단백질에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혹시 이 단백질 자체가 바이러스처럼 그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다른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해서 프라이온의 존재가 이때부터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지. 즉 바이러스가 아닌 이 단백질이 감염원이 아닐까라는 거야. 하지만 단백질은 반드시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 이론이겠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서 프루지노의 생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왜?
자, 하지만 단백질은 반드시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서 프루지노의 생각은 외면을 당했어. 어떤 생각? 이 단백질이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외면을 당한 거지, 이 당시에는. 그러다가 햄스터, 생쥐, 양, 소 그리고 인간 등 동물이라면 종에 상관없이 모두 선천적으로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뭐요? 종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물, 생물이면은 다 프라이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라이온이 어떤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생겨났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제. 왜? 누구든지 다 이 프라이온을 가지고는 있는데 누구는 뇌에 구멍이 뚫리는 병이 발생을 하고 누구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 도대체 이 프라이온이 진짜 질병으로 확산이 되고 질병으로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진 거지. 일단 이 단락에서는 뭐 과정이 쭉 나와. 그 의심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프루지노가 의심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처음엔 외면당했다. 그러다가 외면당하다가 프라이온이 모든 생물체라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야. 됐지? 굉장히 쉽네. 자, 이런 의문은 프루지노가 정상적인 프라이온과 프라이온성 질환을 지닌 환자의 프라이온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언제 이제 활성화되는지 아는 거야. 정상 프라이온은 말이야, 나선형 구조인데 반해 병원성 프라이온은 이 반쯤 벌려놓은 구조다 이거지. 생김새가 달라 지금. 이런 병원성 프라이온이 뇌의 반점 형태의 아밀로이드 반을 형성하여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뇌 여기저기에 구멍까지 뚫어놓는 것이다. 뭐가? 이 병원성 프라이온이 아밀로이드 반을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구멍까지 뚫어놓는다 해서 그 순서를 잘 봐라 얘들아. 병원성 프라이온이 있는데 걔가 이걸 형성하고 형성되면은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은 구멍이 뚫리는 거지. 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강력한 안정성이 특징이라. 자, 지금부터 특징 넘버링 할게 얘들아. 병원성 프라이온의 특징 첫 번째, 강력한 안정성.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분해 요소로 분해도 안 돼. 이 분해가 된다고 하면 얘들아, 분해 요소 넣은 다음에 애초에 프라이온을 없애버리면은 그 질병이 생길 여지가 없잖아. 근데 분해가 안 돼. 또 열, 자외선, 화학 물질에도 저항력도 진짜 강하다 이거지. 게다가 두 번째, 정상 프라이온에 대한 감염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상 프라이온을 우리가 만나면 그 구조의 꼬임을 풀어. 어떤 구조? 나선형 구조를 풀어가지고 병풍 모양으로 변화시켜서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변성도 시켜.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라이온을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자꾸 바꾸는, 즉 감염을 시키는 그런 특징도 있고. 두 번째, 그 다음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하면서 신경계 전체의 프라이온을 변성시켜서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적혀있지.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얘들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좀 작게 보면은 요 안정성이라는 말 안에 여기 요 갈로 친 거 있지? 단백질로도 분해 안 되고 열, 자외선, 화학 물질로도 그 분해가 안 돼. 저항력 너무 강해서 요것도 체크해도 된다. 그래서 요런 특징이라서 결국으로는 프라이온을 없애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너무 어려운 거구나까지 알면 돼. 게다가 한 개만 비정상, 그러니까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도 다른 정상 프라이온을 다 병원성으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까지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게 프라이온의 특징 단락이야. 발병 과정도 있고. 그 다음 넘어간다. 요 1년의 연구를 통해 프라이온의 존재와 그로 인한 발병 과정이 밝혀졌을 뿐 두 가지가 밝혀진다. 프라이온의 존재랑 발병 과정은 밝혀졌을 뿐 프라이온에 관한 의문 중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도 많다. 그러던 중에 1986년 영국에서 작은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하는 소들이 발견되면서 광우병이라고 불린 이 질환에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광우병이라는 병이 나오지. 정이 밑줄 쓸 사람 정이 밑줄 쳐라 이런 병이래. 이 병에 걸린 소의 뇌 조직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우해면양 뇌증이라는 이름도 붙여졌다. 우리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나온 용어 뇌에 구멍이 뚫린다에 집중을 해줘야겠지. 밑줄 쳐볼게.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프라이온 질병처럼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말이야. 광우병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육골분 사료를 통한 병원성 프라이온의 유입으로 발병했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이 육골분 사료가 뭐냐? 소, 돼지, 양 등을 도축하고 남은 찌꺼기와 내장, 뼈 등을 잘게 갈아서 만든 사료야.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식물성 사료보다 가축을 살찌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체크할게.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식물성 사료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쌀, 뭐 벼, 뭐 조 이런 걸 갈아서 만든 식물성 사료보다는 이 돼지나 소를 갈아서 만든 그 동물성 사료가 가축을 살찌우는데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동물성 사료를 쓰겠지. 20세기에 들어서 대규모 축산 방식의 도입으로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늘어났는데 이 사료를 통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병원성 프라이온이 소에게 유입되어 광우병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체크해볼게. 20세기에 들어서 20세기에 들어서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늘어났는데 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프라이온이 소에게 유입됐다고 해. 그 스크래피에 걸린 양을 도축하고 그걸 갖다가 육골분 사료를 만든 다음에 그 사료를 소한테 먹이니까 이 사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병원성 프라이온이 담겨 있겠지. 그래 그걸 먹은 소도 그 병원성 프라이온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 광우병에 걸리게 됐다라는 거야 지금. 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육골분 사료의 사용을 금지한 뒤에 소의 광우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점은 이 육골분 사료가 병원성 프라이온 전파의 주역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해서 아 진짜 이 육골분 사료 때문에 광우병이 발병했구나 라는 의견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겠지. 넘어가 볼게. 이후 양의 스크래피가 육골분 사료를 통해 소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쇠고기를 먹는 인간도 혹시 프라이온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이 문제가 제기된 거야. 그러니까 소도 걸릴 수 있는데 그 인간도 양을 먹잖아. 그러면 우리도 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96년에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고 변이성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감염된 환자가 최초로 보고됐다 이거지. 이렇게 디귿처럼 변이성 무슨 야코프병 해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냥 프라이온의 병원성 프라이온이 감염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최근에는 80년대 이후 뇌와 관련된 부위의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의 발병이 보고되기 시작을 했는데 환자의 대부분이 사체의 경막을 가공하여 이식받은 환자들이었다. 이는 인간의 프라이온성 질환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밑줄 쳐볼게. 그 다음 1980년대에 돼서는 이러한 발병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 죽은 시체의 경막을 가공하여 이식받은 환자들이라고. 즉 뇌의 일부분을 이식받았는데 하필 그 이식받은 뇌가 병원성 프라이온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식받은 환자들도 다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인간도 병원성 프라이온에 감염이 되는구나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다? 양도 감염이 되고 소도 감염이 되고 인간도 감염이 되는 거야 지금. 자 4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가 불분명했던 프라이온은 프루지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정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 프루지노에 이런 업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광우병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스크래피, CJD, BSE 등의 원인이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 병의 원인이 프라이온 때문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 소화기관을 통해 유입된 병원성 프라이온이 어떤 경로를 거쳐 신경계로 유입되는지 또 왜 병원성 프라이온이 유독 신경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그래서 과제가 남아있다 이거야. 신기하지? 분명히 나는 그 양고기를 또는 이제 소들이 그 동물성 사료를 먹잖아. 분명히 이제 위를 통해서 소화기관에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신경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가 참 신기하고 또 미치려면 사실 신체적 이상한 반점이 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꼭 신경계에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직도 의문이라고. 그래서 아직 미해결 과제가 많고 물론 두 가지는 밝혀졌지.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 발병 과정은 이렇다라는 건 밝혀졌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많다 하면서 글이 끝난다.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어. 원리도 별로 없고 내가 설명할 것도 별로 없었네. 문제를 풀고 정리하러 넘어가자. 1번 문제.
전개 방식 문제야. 전개 방식. 1번 보시면 그 특정 질환과 관련된 프루지노의 연구 과정과 딱 나오지. 뭐 프라이온, 병원성 프라이온에 관련된 그 연구 과정 쭉 나오고 처음에는 뭐다? 의심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온은 모든 생물체에게 다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성과도 마지막 단락이 있었지. 그리고 남은 과제도 미해결 과제도 여전히 마지막 단락이 있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 됐고 2번 문제 답 2번이었는데 뭐 기역에서 리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재되지 않은 거래. 그 다음 2번 보시면 니은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발병 요인과 발병 과정에 대한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다 적혀 있는데 니은이 뭔지 아나? 자, 니은 여기 있네.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CJD 보이제. 요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로 끝났지.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뒤에 어떻게 밝혀져? 여기 단락하고 그 다음 단락에 보이제. 정상 프라이온, 병원성 프라이온 중에 병원성 프라이온이 병을 일으킨다까지 알고 있었고 그 뒤에 봐봐. 이 존재랑 발병 과정은 밝혀졌지 결국은. 그래서 이번 문제에 발병 과정 밝혀졌어. 이해됐지? 그래서 2번이 틀렸지. 발병 요인도 얘들아 밝혀지는 거지. 근데 물론 그런 거 안 나왔어. 최초의 병원성 프라이온은 왜 만들어지냐? 그거는 안 나왔어. 하지만 아까 광우병의 지문을 봤을 때 정상적인 소가 어떻게 하면 이 발병이 되는지는 나왔지. 가장 초기에 있는 처음에 그 병원성 프라이온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 넘어갈게. 그 다음 3번 프라이온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프라이온 유전자를 지닌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뇌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얘들아 요 말 때문인데 프라이온 유전자는 모든 동물이면 다 가지고 있지. 맞지? 중요한 건 뭐다? 병원성 프라이온이냐 정상 프라이온이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좀 고쳐야 돼. 병원성 프라이온 유전자를 지닌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서 질환에 걸린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냥 프라이온 지녔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됐지? 넘어가 보자. 4번 문제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읽어볼게. 자, 크릭은 센트럴 도그마 가설을 발표한다. 크릭에 따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단백질이고 DNA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저장하고 있는 존재다. 밑줄 쭉 칠게.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RNA로 복사되어 단백질 합성 공장인 리보솜으로 전해지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즉, 센트럴 도그마 가설에 따르면 DNA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복제 과정을 참고하면 생명체에 들어온 병원체도 센트럴 도그마 가설에 따라 복제되어 전염되는 것이다. 이 DNA와 RNA만이 정보 전달과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 가설은 이후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까지야 지금. 됐나? 자, 정답이 2번이었는데 단백질인 프라이온이 질병의 감염원이라는 것은 DNA 역할과 관련된 센트럴 도그마 가설에 위배되는 사례에 해당하는군. 근데 이거는 뭐 앞에 그 보기도 필요 없이 그냥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지문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이 프라이온의 질병의 감염원이라는 것이 아까 프루지노 교수가 말한 건데 그거 다 반대됐다며 이 센트럴 도그마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가설에 위배된다 너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하게 푸는 건가? 맞지? 넘어가 볼게. 5번 문제. 얘들 둘을 관련지에 이해하란다. 50년대 파푸아뉴기니에 사는 포레족 사이에서는 부들부들 떨다가 전신마비로 사망하는 쿠루라는 병이 유행했다. 가이두색은 부검을 통해 쿠루 사망자의 뇌와 척추에 무수한 구멍이 있음. 자, 체크할게. 우리는 구멍 뚫린 게 제일 중요하지. 발견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역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지. 가이두색은 사망자의 뇌조직 추출물을 침팬지에게 주사하면 침팬지가 쿠루에 걸리는 것을 근거로 친밀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나눠먹는 식인관습에 따라 포레족이 사체의 뇌 조직을 섭취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짐작을 했다. 아까 우리 동물성 사료랑 비슷하지. 이후 식인관습을 없애자 쿠루는 잦아들었다.
이를 근거로 가이두색은 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찾지는 못했지만 쿠르는 긴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라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프로지노는 연구 등을 통해 쿠르는 프라이온성 질환임을 이미 밝혀졌다. 여기까지. 넘어가 볼게. 그래서 답이 3번이었는데 프로지노는 가이두색과 달리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감염성 질환이 더 쉽게 전파되는 이유를 규명해냈다 하고 있는데, 야, 그런 말이 있었나? 혹시 프루지노가 말한 것 중에 다른 종끼리 더 쉽게 전파된다, 이런 말은 아예 나오지가 않았어. 심지어 이 가이두색도 서로 다른 종끼리가 더 잘 감염된다, 이런 것도 안 나왔지. 따져보면, 그리고 야, 자기 친밀한 사람이 죽으면 그걸 나눠 먹는데 그 죽은 사람과 나도 동족이잖아,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선지지, 3번은. 그래서 답이 뭐 요거다. 됐지? 자, 그러면은 같이 과하고 정리하고 6으로 넘어가 보자. 연락은 당연히 이 프라이온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프라이온. 프라이온은 정의만 말하면 적혀 있는 대로 그냥 감염성 단백질 입자를 얘기하는 거지. 감염성 단백질 입자. 그 다음에는 이 프라이온에 대해서 과정이 쭉 나왔어. 어떤 식으로 이게 밝혀지게 됐나, 존재가 어떻게 입증됐나에 관한 거지. 그래서 밑에는 과정이라고 적고, 입증 과정이라고 적고 적어볼게.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18세기에 스크래피라는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어디에? 누구한테서? 양한테서. 막 몸 긁다가 막 죽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19세기에 들어서 확산이 된다. 영국 전체로 확산이 됐지. 그러다가 탐구해 보니까 뭐가 있어 이제. 아, 양의 뇌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에서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 그리고 최근인 20세기에 들어서 뭐 야코프병 말고도 얘들아 여러 가지 병이 많았는데 내가 그거 다 적기 귀찮아서 안 적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람은 지문 보고 병 다 적어놔라. 뭐 CJD 이거 야코프병 등 이러한 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했어. 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도대체 이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였어. 이게 1단락 내용 전체다. 안 된 상태. 그래서 프루지노라는 교수는 연구를 하기 시작하지. 프루지노의 연구.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막 병원성에 걸린 애랑 안 걸린 애를 막 비교해 봐도 바이러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게 얘가 멘탈이 붕괴된 이유야. 바이러스가 없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체크해 보면 이 CJD 바이러스를 발견하지는 못해. 바이러스가 없었다는 말이지. 대신 뭘 발견해? 병에 걸린 뇌 조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이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한 거지.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단백질이 바로 프라이온이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이 학자가 프라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래서 이 프루지노는 여기서 말한 이 프라이온이 뭐다? 감염원이다. 감염원으로 예측을 했다는 말이야. 아, 이 단백질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버렸지. 바이러스는 없으니까. 근데 꼭 딴지거는 애가 있지. 하지만 뭐고? 그 당시에 가장 대세였던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론 있지. 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프루지노 교수의 이론은 외면당한다. 외면당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 외면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지. 어떤 거? 동물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프라이온이 있다.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라이온 나도 있다고 하면서 다시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하지. 됐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정의도 살짝 적고 넘어갈게. 요 밑에다가 핵심은 이거야. 모든 물질은 그 병은 말이야 DNA 정보가 있어야 단백질을 생성한다. 뭐 이런 거야. DNA 정보가 없으면 단백질이 생성이 안 되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까지가 그 2단락에 대한 정리다. 2단락에 대한 정리. 자, 3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3단락. 현성 프라이온을 비교하는 단락이었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볼게. 자, 정상 프라이온이 있고 그 밑에 병원성 프라이온이 있지. 병원성 프라이온. 정상 프라이온은 구조 자체가 그냥 나선형 구조였어. 하지만 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나선형 구조가 아니라 뭐 반쯤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반쯤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병원성 프라이온이 반쯤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얘가 반점 형태인 아밀로이드 반을 형성을 한다. 얘가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 아밀로이드 반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뇌에 염증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병, 구멍이 뚫리는 거. 여기 이제 병원성 프라이온이 발병에 관한 과정, 병원성 프라이온이란다. 그 질병이 발병에 가는 과정이지. 병원성 프라이온을 통해서. 됐지? 자, 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특징들이 있었지. 특징. 첫 번째. 강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내가 프라이온을 없애고 싶어도 잘 없애지지가 않는다. 즉 이게 거의 분해가 불가능하게 된 거지. 분해가 불가능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뭐 열과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뭐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어도 이게 분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정상 프라이온을 병원성으로 변이를 시킨다. 정상 프라이온을 병원성으로 변이시켜가지고 전체가 다 변이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경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지. 요까지가 정리 끝이고, 그 뒤에 어쨌든 요 3단락까지를 딱 읽고 나면은 밝혀진 게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과제가 있지. 일단 밝혀진 거는 문제에도 나왔는데 프라이온 존재는 이제 확실히 있다는 게 확실시 됐고, 그 다음
이게 왜 발병되는지 발병 과정까지 밝혀지고 아직까지 막 구체적인 초기 그 병원성 프라이온이 원인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야. 이 상태. 그래서 4단락. 광우병이 등장하라지. 갑자기. 광우병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광우병을 갖다가 이 글에서는 뭐 BSE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BSE. 광우병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 여기 밑에 적을게. 이게 뇌에 구멍이 뚫리지. 소도 마찬가지로. 이 뇌에 구멍이 뚫리는데 이 뇌에 구멍이 왜 뚫리냐 했을 때 원인은 육골분 사료를 통한 이 병원성 프라이온이 유입이 된다는 거지. 육골분 사료를 통해서 병원성 프라이온이 유입되는데 그냥 육골분 사료면 안 되고 요 육골분 사료는 어떤 육골분이냐? 대표적으로 1단락에 나왔던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시체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만든 육골분 사료면은 요 사료 안에는 병원성 프라이온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그걸 먹은 소도 뇌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병을 겪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됐나? 이게 4단락이다. 그 다음 5단락 넘어가 보자. 자, 5단락 보시면 5단락에는 이게 지금 인간에게 전염이 되냐에 관한 거였어. 근데 결론은 전염이 되지. 인간에게. 자, 어떻게 전염이 되냐? 우리는 소를 먹잖아. 그래서 뭐 광우병 소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걸리는 거야. 또는 한 개 더 있지. 환자 중에 이 뇌 관련 부위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뇌 관련 부위를 이식받으면 발병이 되지. 크로이츠펠트 병이나 야코프 병이 발병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뇌 관련 부위란 말은 사체의 경막이라고 나와 있었어. 지문에는 사체의 경막을 이식받는다. 그래서 이 사체에는 적어도 그 병원성 프라이온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고. 6단락은 쉬웠다. 그래서 해결된 과제는 뭐고 앞으로 미해결 과제가 뭐 남았는지를 얘기하면서 끝나지. 뭐 있다? 원인은 밝혀졌다. 왜 병이 걸리는지 원인은 밝혀졌다. 하지만 미해결 과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소화기관에서 분명히 먹은 건데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신경계로 유입이 되는지는 모르고 또 왜 신경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끝난다. 그래서 얘들들은 그냥 아직 미해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지? 여기까지 하면은 과학 5가 끝이다. 그러면 과학 6으로 넘어가자. 과학 6을 보러 갑시다. 참고로 과학 6은 얘들아 뒤에 정리가 없다. 이거는 정리할 게 거의 없고 이 글에 나오는 그 그래프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구조가 중요하다든지 내용이 암기할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 거 위주로 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읽어볼게.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작업 과정이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주요 요소들을 정점으로 표시하고 정점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활용한다. G로 이제 표현하겠대. 이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정점의 집합과 정점을 연결하는 그 선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점과 선의 집합이래. V와 E다. G는 V와 E. 이때 간선, 그 선에 방향성이 부여되지 않는 그래프 G가 있다면 G는 여기 스무스한 갈로하고 VE와 같이 표기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무방향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자, 척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 이 무방향 그래프가 뭐냐면 간선에 방향성이 부여되지 않은 그래프가 있으면 요렇게 괄호로 표기를 하고 무방향 그래프라고 한다. 됐지? 그 다음 무방향 그래프에서 정점 U와 V 연결을 나타내는 순서상 UV나 VU는 같은 간선을 나타낸다. 체크해볼게. 왜? 방향성이 없으니까 U에서 V를 말하든 V에서 U를 말하든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쭉 끄면 끝이야. 같은 말이라고. 이해됐나? 중요하다 얘들아. 별표 쳐놔라. 반면 역적. 간선에 방향성이 부여된 그래프. 이 똑같은 G는 V인데 괄호가 지금 얘는 세모 괄호제. 세모 괄호를 쓰면 이제부터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얘들아. 표기할 수 있고 이를 방향 그래프라고 하면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들의 순서상 V는 출발점, U는 도착점을 나타낸다 해서 뭐가 중요해? 얘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아까 위에서 UV랑 VU는 같은 방향이지만 밑에서 VU와 UV는 다른 방향이 있지. 왜? 처음에 오는 여기 콤마 찍힌 이 첫 부분이 항상 출발점이니까 이 VU에서는 V가 출발점, U가 도착점이지. 근데 이걸 갖다 UV로 적으면 U가 출발점, V가 도착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간선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출발점과 도착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에는 이 방향 그래프에는 말이야.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를 대조 비교하는 지문 내용이었어 지금. 됐지? 넘어가 볼게. 한편 각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그래프를 가중치 그래프라고 하고 가중치 그래프는 WVU 네모 괄호와 같이 표기할 수 있어. 정점 V와 정점 U 사이에 가중치 W가 부여된 그래프를 나타낸다까지가 1단락이었다. 됐나? 그래서 이 가중치 그래프 정의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정점에 가중치가 부여된 게 아니라 선에 부여가 된 거야. 선에. 정점과 정점을 이은 선에 가중치가 부여가 된 거지. 됐지? 여기까지가 이해하면 된다. 정의가 엄청 많이 나온 단락이었어. 요거 이해하셨으면 이 단락으로 가보자. 자, 그래프들 중 이 루트라는 정점에서 시작하여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정점들이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트리라고 한다. 트리의 정의 나왔지. 보이지? 모든 정점들이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트리라고 해. 트리는 나무의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뻗어나가듯 여기 갈로 좀 쳐볼게. 일단 왠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좀 이해할 때 좀 중요하더라고 이게.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뻗어나가듯 하나 이상의 간선들이 비순환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까지야. 이 비순환적 구조를 이해하려면 얘를 좀 상상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자라지. 기둥 세우고 잎이 뻗어나가고 가지가 뻗어나가지. 근데 그 가지가 다시 뿌리로 이어지진 않잖아. 이해됐나? 요게 비순환이란 말이야. 만약에 그 가지가 다시 구부러져가지고 뿌리랑 이어지면 이거는 순환이 되겠지. 그래서 비순환 구조는 뭐다? 이 출발점인 이 뿌리로 가지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의 여기서 A라는 정점에서 출발한 가지가 다시 A로 되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비순환 구조의 의미야. 이해됐지? 그 다음 그림 1의 A는 정점 A와 정점 B 간에 비순환 간선이 존재하는 틀이지만 이게 뿌리고 이게 가지면 이렇게까지만 가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비순환이고 그림 1의 B는 정점 A, 정점 B, 정점 C 간에 순환적 구조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순환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리가 아니래. 자, 트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어야 돼? 비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순환이란 말이야. 자, A가 뿌리라고 치면은 뿌리에서 가지로 출발해서 다시 뿌리로 돌아오지. 이러면 이제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트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까지가 뭐다?
트리의 조건을 얘기해 줬지. 트리의 조건. 뭐 있어? 여기 하나, 여기 둘, 비순환 구조. 됐지? 그 다음 넘어간다. 만일 임의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 그래프에서 유도될 수 있는 트리의 형태는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트리를 가리켜 이 신장 트리라고 해. 다양한 형태의 트리. 이때 각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마다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가중치? 위에 나왔지? 이 가중치 그래프 생각해라 얘들아. 그래서 트리마다 가중치가 부여된다. 그러면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트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한다. 뭐 가중치 합이 최소가 되는 트리를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해. 됐나? 최소 신장 트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프림, 크루스칼, 솔린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거 나열의 방식을 써서 글이 전개될 거고 그 다음 단락은 프림, 크루스칼, 솔린 순서로 알고리즘을 설명을 쭉 하시겠지.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알고리즘의 차이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이해됐나? 일단 이까지는 그냥 정의를 쭉 적어주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된다 또는 이거 알고 했어야지 너희가 요거 이해될 거다라는 정도야. 필요한 거는 그냥 최소 신장 트리가 먼저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리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만 지금 잠시 외워주고 가면 되겠다. 됐지? 읽어볼게. 자, 간선에 가중치가 표시된 그래프가 그림 2와 같이 주어진다면 그 프림 알고리즘은 자 프림 알고리즘 단락 시작하지. 얘부터 생각해보자. 하나씩 봐라 얘들아 천천히. 첫 단계에서 임의의 정점을 하나 선택하고 이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선택하다.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1번. 아무거나 한 개 선택한 다음에 걔랑 연결된 간선 중에 가중치 가장 작은 간선 선택을 해야 돼. 이 그래프에서 여기 정점 A를 선택했다면 정점 D와 연결된 가중치 9의 간선이 선택된다. 이유는 뭐다? A에서 뻗어나가는 간선은 총 4개야. 여기 15 하나, 9 하나, 10 하나, 40 하나 있지. 총 4개의 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게 A와 D를 연결하는 9가중치니까 얘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요거 있지 요게 이미 선택된 거야. 일단 요게 선택됐어 지금 요거.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정점 A 또는 정점 D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한다. 해볼게. A랑 D 연결된 거. 자 A 연결된 거. 자 15 10, 40 남았지? 15, 10, 40 남았고 D에 연결된 거 해볼게. 12, 25 남았지? 요거까지 이해되지 얘들아? 요것도 3개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건 요 10이 제일 작은 거네. 10이 제일 작은 거. 여기 10짜리 요거 A, C 제일 작은 거. 그래서 뭐라 그래? 이 그래프의 경우 정점 A와 C에 연결된 가중치 10의 간선이 선택된다. 그 다음에 요게 선택된다고. 그 다음 만일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한다. 어떤 거? 요 12, 10이랑 같이 이런 게 존재한다면 임의로 하나만 딱 선택한다. 중요한 게 있다. 밑줄 쳐볼게. 1번은 체크했고 2번 또 가장 작은 거 선택한다. 그 다음 밑에 밑줄 쳐볼게. 만일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면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별표 쳐놓을게. 즉 BD, DC, 12, 10이면은 둘 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알고리즘은 둘 다 선택한다가 있거든. 기억해놔. 계속 읽어볼게. 그리고 선택한 간선에 의해 순환적 구조가 된다면 그 간선은 선택하지 않는다 적혀있지. 즉 잘 봐. 만약에 그 다음번 선택할게. 지금 12, 10인데 DC에 있는 요 12를 선택하게 되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돼버려서 순환적 구조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가중치와 같은 둘 이상의 간선이 있더라도 얘는 선택이 안 되는 거야. 얘를 선택하는 순간 순환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얘는 안 돼 일단.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은 n 빼기 1개의 간선이 연결될 때까지 계속 연결한다. 자 여기서 쌤이 나는 이제 문제 풀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 이 간선이라는 말 때문에 나는 얘들아 이게
정점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n-1개의 정점이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잘못 풀었었거든. 근데 여기 잘 봐라. 정점의 개수가 n개면 n-1개의 간선이 될 때까지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뭐 정점의 개수 이게 몇 개냐? A, B, C, D, E, F, A, B, C, D, E 6개지. 그러면 5개의 간선이 연결될 때까지 쭉 간선을 하겠다고. 5개의 선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가중치가 54인 최소 신장 트리 C, A, D, B, F, E를 유도할 수 있다. 자, 체크해볼게. C, A, D. 그 다음 아까 B 선택한다 그랬지? 왜? D, C는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C, A, D, B, F, E. 왠지 알겠나? 요렇게 선택된다고 얘들아. 이 동그라미 친 거 잘 봐라. 가중치가 작은 거 순서대로 다 말했잖아. 그 다음 9 했지? 그 다음에 우리 10 했었지? 10 다음에는 12가 가장 작았고 12 다음에는 13, 그 다음 10이 가장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최소 가중치, 최소 신장 트리가 연결이 된다고. 이게 바로 뭐다? 프림 알고리즘이야. 한 번만 더 정리 얘들아. 혹시 모르니까. 프림 알고리즘에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개념 뭐다? 일단 첫 번째, 임의 점에서 시작한 것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골라. 그 다음 그 간선을 고르자마자 이제 정점이 2개가 생겼지? 이 두 정점이 연결된 간선 중에 그 다음으로 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걸 골라.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중치가 같은 그 간선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둘 중에 임의로 하나를 고르는데 만약에 그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걔는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거지. 됐나?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다가 언제까지? n-1개의 간선이 될 때까지. 여기서는 정점이 총 6개이기 때문에 5개의 간선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 신장 트리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지? 다음 넘어가 볼게. 자, 크루스컬 알고리즘의 경우 가중치가 작은 간선부터 차례대로 선택해 나가다. 자, 크루스컬 알고리즘.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간대. 그림 2의 경우 정점 A, 정점 D의 간선이 가중치가 9로 가장 작으므로 첫 단계에서 정점 A, 정점 D의 간선을 선택한다. 자, 체크해볼게. 프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는 뭐 아까 보이지? 뭐 임의로 정점 하나 선택한다고 했는데 얘는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야. 간선들 중에 가장 가중치가 적은 얘를 딱 선택해야 돼. 무조건 A, D 딱 선택해야 돼. 됐나? 왔다 갔다 해볼게. 그래서 첫 단계에서 무조건 뭐다? AD를 선택을 해야 돼.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선택하니까. 다음 단계로 이게 1번이고 2번 단계는 뭐다? 정점 A, 정점 C, 그 다음에 정점 A, 정점 C와 정점 F, 정점 E의 간선이 가중치가 10이므로 두 번째로 작기 때문에 선택한다. 그 다음에 뭐다? 두 번째로 작은 거 선택한다고. 체크해볼게. A, C 10이지. 그 다음 E, F 10이지. 그러니까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한다고. 됐나? 중요한 건 뒤에 나온다. 만일 또 별표 칠게.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존재하면은 중요하지. 이 모두 선택한다는 거. 이게 방금 앞에서 한 알고리즘과 다르지. 앞에서 한 건 뭐였어? 임의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랬는데 얘는 모두 선택한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10자리가 지금 2개 있으면 얘 둘 다 선택한다고. 그냥 둘 다 선택해. 이해됐나? 그 다음 즉 정점 A, 정점 D 간선에 이어 A, C 간선과 F, E 간선을 동시에 다 선택한다고. 만약 이 선택한 간선에 의해 순환 간선이 되는 경우 보이지? 이 순환 간선이 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n-1개의 간선에 연결될 때까지 계속 선택한다. 이것도 공통점이겠네. 이해됐나? 이해됐나? 자, 잘 봐 얘들아. 얘와 지금 프림 알고리즘이랑 우리가 방금 본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 여기서 나온 글 이외에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또 있는데 아까 여기 프림 알고리즘 같은 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전제가 있었어. 이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이거.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간선 중에 작은 걸 고르는 거였어. 근데 지금 보고 있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얘들아 연결되어 있는 이 말이 지금 빠져 있지. 즉
전체 그 정점들 간선을 중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작은 것부터 그냥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뒤지기 쉽지 이거는. 이해됐나? 그래서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얘들아. 그것도 알고 있고, 두 번째 큰 차이점이 뭐다? 가중치가 같은 게 둘 이상 존재하면 그걸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 둘 다 선택해도 되냐, 요거 차이점. 이해됐지? 넘어가 볼게. 마지막 이 솔린 알고리즘. 솔린 알고리즘은 각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하여 생성되는 트리들을 연결해 나간다. 얘도 뭐다? 일단 랜덤으로 찍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했던 이 크루스칼처럼 가장 작은 간선을 일단 선택을 해서 생성되는 트리들을 연결해 나가는 거야. 그림이의 경우 A부터 F까지 각 정점에서 최소 가중치를 갖는 간선을 선택하므로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뭐다? A와 D의 간선을 선택하겠지. 뭐 A, D를 선택해. 일단 제일 작은 게 9니까. 그 다음 정점 B는 정점 D와의 간선을, C는 A와의 간선을 선택하여 하나의 트리를 이룬다. 해볼게. B, D, C, A 해볼게. B는 D, C는 A 적혀있지. B는 D, C는 A 해서 하나의 트리를 이룬다는 거야. 하나의 트리를 이룬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선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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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맞나? 왜냐면 트리는 순환 구조만 아니면 되는데 얘 순환 구조 지금 아니잖아? 이해됐지? 계속 읽어볼게. 체크해본다. 쭉 밑줄 칠게. 또 정점 E는 정점 F와의 간선을, 왜? 정점 E랑 F는 10이잖아. 얘도 얘 간선을 따로 하고 선택하여 또 다른 트리를 이룬다. 그러면 BDAC를 정점으로 갖는 트리와 EF를 정점으로 갖는 이 두 개의 트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이 두 개의 트리를 가중치 13인 정점 B, 정점 F의 간선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트리로 연결할 수 있다. 체크해볼게. 자, 좀 어렵다 얘들아. 요거 하나 있어.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지. 그럼 얘와 요거를 연결하려면 얘 이어주면 되겠지. 얘 이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B랑 F 어디 있냐? BF로 연결해서 하나의 트리를 연결을 하겠다고. 그래서 왜 나왔지? 트리들을 연결해 나간다고. 트리들 연결했어. 만일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같은, 또 나온다. 간선이 존재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임의로 선택하는 거야.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하나 선택한다. 그래서 각각의 트리들이 하나의 트리로 연결되거나 더 이상 선택할 간선이 없을 때까지 계속 가중치가 작은 간선들을 선택하면 최소 신장 트리를 유도한다. 얘가 좀 앞에 나온 그 알고리즘과 다른 점은 아까는 계속 n-1개, n-1개였는데 얘는 n-1개 있다는 거 없고 그냥 할 때까지 계속 밑줄 쳐볼게. 각각의 트리들이 하나의 트리로 연결되거나 더 이상 선택할 간선이 없을 때까지 계속 작은 간선을 선택하면 최소 신장 트리가 만들어진다.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소 신장 트리는 언제나 동일하다. 별표 또 친다. 그러나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최소 신장 트리는 동일하지 않게 유도될 수도 있다고.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존재하면은 동일하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 최소 신장 트리를 활용하면 통신 네트워크, 도로망 설계 등 비용을 최소로 하거나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해서 결론은 뭐다? 최소 신장 트리는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까지야. 그래서 솔린 알고리즘 여기까지 알면 되겠다. 됐지? 넘어가 볼게. 문제가 어렵다 얘들아. 문제 봐봐. A를 바탕으로 가나를 표현한 것끼리 보기 2에서 고르래. 자, 고르는 거 진짜 쉽다. 어떻게 고르는지 내가 보여줄게. 일단 둥그스런 갈로고 얘는 그 세모 갈로니까 얘는 방향성이 없고 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지.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 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화살표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 가부터 구해볼게. 자, VE 였고 V는 ABCD다. 그래서 정점은 ABCD 다 있으니까 뭐 이걸로는 판단할 수 없고, 자, A는 B 적혀 있어. 근데 방향성이 없으니까 화살표 없고 얘들끼리 그냥 맞물리면 되겠지. A는 B에서 요렇게 해서 화살표는 안 적혀 있는 것 중에 A도 가에 해당하고 B도 가에 해당하고 C도 해당하는데 D랑 E는 안 돼. 왜? 이렇게 동그랗게 안 이어져 있잖아. A, B 두 개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AD, BB다. AD, A랑 D 이어져 있고 A랑 D 이어져 있는데 얘는 A랑 D 안 이어져 있네. 그러면 일단 C는 탈락. 요거 둘 중에 한 개인데 BB인데 둘 다 똑같네. 얘로는 판단이 안 되겠네. 그 다음 CD제. C와 D 얘겠네. 왜? 동그랗게 이어져 있지. 그래서 가에는 B가 들어가면 되겠네. 가에는 B. 그 다음 나도 해볼게. 이제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 자, A, B, C, D 똑같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자, B, B지. B 중에서 방향성 있는 것만 골라. 방향성 있는 거, 화살표 있는 거. 바로 A, B, C는 얘들 세 개는 방향성이 B 지금 없지? 얘만 있지? 그럼 D, E 중에 한 개겠네. 거기에다가 C에서 D로 가야 돼. 출발지에서 도착지. C에서 D로 출발지에서 도착지. D에서도 D에서 A로 출발지에서 도착지. 바로 답이 이겠네. 쉽네. B, E 고르면 되겠네. 그래서 답 3번 B, E. 쉽지? 요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였어. 이게 그나마 좀 어렵지. 최소 신장 트리를 유도하는 과정인데 단 뭐에 따라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도하란다. 한 번만 크루스칼 알고리즘 더 보러 넘어가자 얘들아. 이거야. 자, 어떻게 반영돼 봐봐. 일단 가중치 가장 작은 거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것도 고르고 쭉 넘어가는데 가중치 같은 간선이 존재하면은 모두 선택도 하고 순환 간선은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n-1개 될 때까지 계속 한다까지야. 이해됐지? 자, 넘어가 본다 이제. 자, 일단 정점 몇 개인지 봐봐. A, B, C, D, E, F까지 해서 총 정점이 6개가 있는 거지. 6개가 있으니까 간선은 몇 개 나와야 돼? 간선 5개 끄어질 때까지 계속 하면 되겠지. n-1개 5개 끄어질 때까지 계속 하면 돼. 이 상태야. 이 중에서 바로 뽑아볼게.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AD 요 7이지. 일단 얘를 뽑아야 돼. 그 다음 뭐 뽑아야 돼? 그 다음 가중치 작은 거 EF랑 AC 얘 두 개 있네. 얘가 1 빠따, 얘가 2 빠따야. 2 빠따. 3번 뭐가 제일 작노?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2가 제일 작네. 얘가 세 번째로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12 다음에 작은 게 얘도 있네. CD도 얘도 세 번째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선택하는 거는 15가 제일 작나? 15 얘가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16 있네. 16 다섯 번째. 이까지만 해도 돼. 왜? 나는 간선을 5개만 끄면 되는데 이것도 많이 찾은 거야 지금. 이게 다 찾을 필요 없어. 이 정도만 활용하면 돼. 이 상태에서 보자. 일단 AD부터 시작하지. 그 다음 AC 차례제. AD 가장 작은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AC, EF 보이지? AC, EF 두 번째 선택했지? 잘 하고 있어. 7, 9까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찾아 넘어가 볼까? 9 다음에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12가 가장 작나? 12. 자, BD랑 CD. BD, CD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봐봐. BD. 그 다음에 CD 선택해야 되는데 BD 다음에 CD를 선택하면 안 돼. 왜? CD는 선택하는 순간 이게 뭐야? 순환 구조가 돼버리지. 그럼 CD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BD까지만 선택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거 BF네. BF 15가 그나마 제일 작네. BF 끄면은 여기에서 BF 딱 끄면 되겠네. BF. 그럼 이제 정확하게 답이 1번이네.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원리만 알면 다 고를 수 있었다. 넘어가 볼게. 3번 문제. 뭐 길찾기 앱 개발했단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로의 길이 정보를 기준으로 최단거리 경로를 탐색하며 추천을 한대. 그래서 뭐 최소시간 경로도 있다. 됐고. 어쨌든 답이 2번이었는데 최단거리 경로가 두 가지로 탐색되었다면 도로의 길이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할 수 있겠군 적혀 있지. 이렇게 위에처럼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똑같은 가중치가 두 개 있다 치자. 이게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가중치가 두 개 있으면 도로 길이가 같은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 이거 똑같은 말이라서 답이 2번이다. 다음 문제 5번 보자. 5번 문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가의 이유. 가가 뭐냐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 n-1개의 간선이 될 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을 선택해서 정점들을 연결한다. 자, 프림 알고리즘에서 말하는 거지. 자, 왜 그런가에 관한 문제였어. 트리는 모든 정점들이 하나 이상의 간선들에 보이지? 이게 중요해. 비순환적 구조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n 빼기 1개가 아니라 n개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다시 모든 간선이 이어지게 돼버리잖아. 모든 간선이 이어지게 돼버리면 그게 순환 구조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한 개 딱 적게 이어야지 비순환 구조가 되겠지. 5번 끝이네. 됐다. 요 과학 6은 여기까지고, 비록 뭐 내가 정리는 안 했지만 아까 내가 지문 설명할 때 구두로 많이 공통점, 차이점과 중요한 걸 언급해줬으니까 그 지문 쪽에 별표만 쳐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내신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려워. 진짜 선생님이 대놓고 막 이 간선들 그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됐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라.